나를 죽이고다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강제 집행을 통해서 법원과 같이 내보내면 되시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돈이 필요한가 시간이 필요한 걸 보고 돈이 필요하면 내가 줄 수 있는 적정선의 돈을 주고 내보낼 수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간을 주고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과 시간 둘 중에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들어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주제가 초보자도 성공하는 명도의 기술이에요. 제가 워낙에 너무 다양하고 재밌는 명도 했었던 스토리가 많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한번 얘기나 해보자 라고 해서 선정한 주제인데, 말씀을 드리면 경매에서는 낙찰을 받으면 그 부동산을 가져오는 행위를 따로 또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되냐면 점유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내보내고 이 부동산을 내가 취하게 하는 행위를 명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 같은 경우는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생계와 관련이 있잖아요. 거기 공간을 쓰고 있던 사람 내보내는 과정은 상당히 치열해요. 플러스 유튜브가 이제 엄청 많잖아. 영상이 되게 별의별 영상이 다 있잖아요. 명도하는 영상에 또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 나갈 때는 낙찰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영상들이 많으면서 결론적으로 거길 점유하고 있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갈 때 돈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명도가 실제로는 예전보다 조금 더 그 과정이 좀 치열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경매에서 낙찰자는 모든 칼을 다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고 저는 잘 못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명도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저는 무조건 된다. 왜냐면 칼을 쥐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못하면 법원이 해줘요. 그게 낙찰자의 특권이에요. 낙찰자가 집에 계신 분한테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못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인도명령이라는 걸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집행이라는 걸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과정을 직접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도가 안 된다, 실패한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시간이 좀 들어간다. 돈을 쓰지 않고 하냐, 돈을 쓰고 하냐, 뭐 이런 거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욕심은 더 빨리 내보내고 싶고 돈을 안 주고 내보내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사실 제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른데, 나를 죽이고다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강제 집행을 통해서 법원과 같이 내보내면 되시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돈이 필요한가 시간이 필요한 걸 보고 돈이 필요하면 내가 줄 수 있는 적정선의 돈을 주고 내보낼 수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간을 주고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과 시간 둘 중에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들어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애매하게 계속 미루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럼 이제 집행을 하시면 되는데, 내보낼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내 집에서 당장 나가줘, 내 재산권을 침해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집을 뺏기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안 먹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도 똑같이 너처럼 불쌍한 사람이고 당신처럼 나도 지금 너무 힘드니까 서로 피차 힘든 마당에 괴롭히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명도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죠. 망해서 집을 날려먹은 사람보다 조금 더 구슬픈 스토리나 나도 조금 안 좋다 상황이, 이렇게 얘기하면 10개 정도 물건 낙찰받으면 5개 정도 임차인 내서는 무난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나가라 마라 얘기하지 않아도 10개 물건 중에서 한 2-3개 물건은 알아서 나가고 5개 정도 물건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면 나가고, 그 중에 한 2-3개 정도가 강경하게 대응을 하다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쫓겨나듯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집행으로 가는 케이스들은 있을 수밖에 없더라. 내가 명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명도라는 게 두려워서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보자들도 과감하게 도전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 경매로 꾸준히 월급의 소득을 얻으려면 1년에 몇 개 정도 단기 매도를 해야 될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 느낌으로 월급의 소득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는 3개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4개는 해야 되지 않나? 경매는 생각보다 낙찰받고 나면 하는 게 없거든요.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매사업자 단타반을 듣게 되면 말씀드리긴 하는데, 재고 자산이라는 걸 깔아놓고 법원에 가는 김에 한 2-3개를 낙찰을 한 번에 받아서 천천히 파는 거, 한 개는 뭐 3개월 만에 팔고 하나는 6개월 만에 팔고 하나는 조금 더 걸려서도 팔고,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많이 띄어다가 놓고 하나씩 팔듯이 이렇게 여러 개를 낙찰 받아 놓고 이제 하나씩 매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가 되려면 최소 3개 정도는 매도를 완료하셔야지 됩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간 김에 여러 개 낙찰 받는 플랜도 세워보시고, 그리고 한 3-4개 정도를 쌓아놓고 하나씩 파는 것도
하시게 되시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1년에 많이 하시는 분은 진짜 6, 7개까지도 하시죠. 그 대신 이분들은 직장에 안 다니시고 경매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하시면서 적게 벌 때는 500에서 1000, 많이 벌 때는 뭐 2000에서 3000 정도 벌 수가 있으니까 부지런히 한 3개 정도만 하셔도 직장인 연봉 정도는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명도비를 평당 아파트 평수에 맞춰서 무조건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룰이 있다는데 그게 맞나요? 라고 질문해 주신 건데, 이게 이제 유튜버들이 경매 세상을 혼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이사 비용이라는 거는 명도를 당하시는 분들의 그 쓸쓸한 뒷모습이 가슴이 아파서 우리가 인사치레로 드리는 거지, 정해진 것도 없고 꼭 줘야 하는 것도 없어요. 제가 도끼가 바짝 올랐을 때 저는 10원짜리 하나도 안 줬어요. 이사 비용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더 강하게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라는 거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저같이 독하게 경매를 하면 하나도 안 주고도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고, 조금 이제 여유가 있고 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 뭐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상호 협의하에 저는 한 50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100만 원은 줘야지. 그러면 한 70만 원 받고 나가시죠.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 평당 얼마를 준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없고, 근데 뭐 유튜버에서 84는 600만 원을 줘야 되고 뭐 800만 원 줘야 되고 59제곱미터는 500만 원을 받아야 되고 400만 원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영상을 봤거든요, 저도.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없고, 내가 왜 당신한테 돈을 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땡전 한 푼 안 주고도 얼마든지 명도할 수가 있습니다. 꼭 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사 비용은. 권리 분석을 할 때 꼭 중요하게 봐야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권리 분석은 사실 되게 간단하고 되게 쉬워요. 3초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분홍 색깔 밑으로 다 소멸, 전입신고 일자 보세요, 이 정도인데, 그래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뭘 얘기하냐면, 선순위 전세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미상, 케이스는 그냥 하지 마셔라. 그런 걸 굳이 안 해도 할 게 많은데 돈을 물어줘야 되는 물건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외워버리셔도 되세요. 그리고 사실 대출도 좀 안 해주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배당을 다 받으면 뭐 대출해준다 어쩐다 그랬는데 대출해주는 기가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경매가 무섭다, 경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주변에서 말려요. 당자쌤은 시작할 때 두려움이 없었나요? 저는 두려웠던 건 없었던 것 같고, 저의 이제 짧은 생각에 저는 갭 투자가 더 위험한 것처럼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러냐면 갭 투자는 올라갈 것이다를 전제로 투자하잖아요. 물론 이제 올라간 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3억에 샀다, 아파트를 3억에 샀는데 얘가 2년 뒤에는 3억 5천만 원이 될 거다, 아니면 4년 뒤에는 4억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임차 안에 끼고 사는 게 갭 투자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겠죠. 근데 안 올라가면은 시간을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경매는 이게 나중에 3억 5천이 안 돼도 돼요. 어차피 지금 시세가 3억인데 2억 7천, 2억 8천 이런 식으로 싸게 낙찰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3억인 아이가 3억 5천까지 안 올라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확신을 갖고 했어요. 저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갭 투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여기 학군이 좋다고 이게 아파트가 2억이 올라간다고? 물음표인데, 경매는 그냥 지금 시세가 3억인데 내가 2억 7천을 살 수 있다, 지금 시세가 5억인데 내가 4억 7천을 살 수 있다. 이미 그냥 몇 천만 원 싸게 사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는 아무렇게나 해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했어요. 그럼 제 주변에서 경매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경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아? 너 그런 거 잘못했다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는 게, 경매 무서운 거다, 경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경매를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만 보면 돼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저는 두려움보다는 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해 안 되는 갭 투자보다 처음부터 차라리 싸게 사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도 안정적이게 할 수 있는 경매가 더 낫지 않나? 그리고 대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저는 그래서 두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해봐야 안다, 그다음 망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는 구조에서 하는 게 안정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또 봐도 경매가 나쁘지 않지 않나. 시세조사만 잘하고 그 안전마진 내가 먹으려고 하는 그만큼만 딱 잘 가격을 정해서 들어가면 시세보다 싸게 사니까 손해보는 구조는 절대 아니거든요.
시간이거든요. 괜찮죠? 여러 개 경매 낙찰 받아도 여러 개가 다 대출이 되나요? 이게 뭐냐에 따라 달라요. 상가라고 하면 DSR을 안 보니까 가능하고요. 주택이라고 하면 DSR을 보니까 기존 주택이 몇 개인지 대출 여력이 얼만큼 되는지 이런 걸 좀 보겠죠? 근데 DSR이 다 찼어요. 그러면 또 사업자로 돌려서 대출을 땡겨야 되니까 그때 이제 소득 여력이나 이런 걸 좀 볼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 걱정에 생각이 많아요. 빨리 부자 되고 싶은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쉽고 빠른 건 없고 지금부터라도 뭐라도 시작을 하셔서 그 시간을 내 걸로 만들고 쌓아 가셔야지 됩니다. 판단이 안 되는 게 입지 분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입지 분석을 하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경매는 실제로 입지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특히 제가 하는 아파트 단타 같은 경우는 저도 할 줄 몰라요. 입지 분석.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파트는요 안 돌아다녀도 돈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입지 분석 못하니까 위로를 삼으십시오. 그래도 돈 잘 법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많은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보고서며 임장이며 도무지 일을 하면서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경매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투자해야 수익화가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일단 임장은 안 가셔도 되고요. 보고서는 쓰셔야 돼요. 투자 노트의 개념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보는 데 있어서 실수한 건 없는지 놓친 건 없는지 정리된 문서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과정을 보고서라고 해요. 그걸 발표해서 이제 컨펌을 받고 입찰을 하시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경매를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최소 한두 달은 좀 집중력 있게 배우시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고 나죠? 그러면 정신병이 올 정도로 할 게 없어요. 이 낙찰 받은 거 하나만 쳐다보고 있다가 정말 제가 미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원래 사시던 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달만 바짝 물건 검색하고 권리분석 빠르게 하고 이런 것도 익숙해지는 기간인 한두 달 정도만 집중력 있게 하시면 그 이후에 낙찰을 받고 나서 물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그냥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화가 되기까지 한두 달의 집중력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꾸준히 투자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다림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은 에어비앤비 세팅하셔라 해가지고 실제로 에어비앤비 세팅하시면서 시간 보냈더니 에어비앤비 오픈할 때쯤에 아파트 팔렸어요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임장은 사실 그렇게 안 다니셔도 되고 보고서는 쓰셔야 되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정리해야 되는 내용으로 저랑 공부를 하시지 않아도 경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은 정리해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 내용이고 이제 낙찰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시간인 거죠. 경매 다 배웠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경매라는 도구를 쓰시면 되죠. 갭 투자는 업데이트가 계속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지역 분석이라는 게 2022년도가 다르고 2024년도가 다르고 2026년도가 다를 거잖아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1년 뒤가 다를 거잖아요. 그거는 뭔가 업데이트된 지식들을 계속 공부하고 따라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대요. 갭 투자가. 근데 실제로 경매는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도 성공하는 명도의 기술 해가지고 경매와 관련된 질문도 몇 가지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